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있는 곳하고 가까운 창원에 있는 근린주택, 상가주택 경매권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건 번호는 창원지방법원 본원 사건이고요. 2019 타경의 12431, 물건 번호 1번입니다. 물건 번호 1번.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물건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기재하실 때 반드시 기재하셔야 됩니다. 근데 창원법원 같은 경우에는 창원법원 본원, 마산지원 이쪽은 보면은 없을 때도 그냥 물건 번호 없이 그냥 사건 번호만 이렇게 있을 때도 원래는 이게 1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1번이기 때문에 이를 기재하라고, 꼭 기재하라고 막 그래요. 그리고 창원지방법원 본원이나 마산지원 가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입찰 시간 굉장히 중요해요. 입찰 마감 시간. 그죠? 한번 관할법원 안내를 열어볼게요. 자, 보면은 법원마다 입찰 마감 시간이 다르잖아요. 부울경에는 부산, 울산, 경남에는 10개 법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빨라요. 입찰 마감 시간 11시 10분입니다. 11시 10분. 마산지원도 그렇고요. 그 외에는 보통 11시 20분이 제일 많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11시 30분 그렇습니다. 법원마다 다르니까 꼭 조심하시기 바래요. 자, 어쨌건 그래서 진해구 석동에 있는 근린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린주택이 말은 상가주택, 우리 편하게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근린주택이긴 한데 다가구 원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상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작아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입지부터 보겠습니다. 입지. 여기 진해구 석동에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보면 다 아파트 이름들 막 그죠? 그리고 이 앞 이렇게 그렇게 되고 여기 이제 여기도 보니까 옆에 이 물건지 옆에도 보니까 주공아파트, 대동빌라트 뭐 그죠? 다 아파트잖아요. 그죠? 자, 그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뭐 다가구 원룸, 뭐 상가주택 이런 식으로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요 본돼 있는 이 입지예요. 근데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 옆에 어린이공원 이렇게 돼 있죠. 자은호 어린이공원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물건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물건들 우리가 볼 때 항상 이 각지에 있는 물건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코너에 있는 그죠? 개방감도 있고 또 좋잖아요. 네, 그런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여기에 써 있는데 여기 어린이 공원에서 이렇게 뭐 나무도 있고 애들 뭐 놀이기구도 조금 있고 그래요. 애들 와서 놀면 낮에는 약간 시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밝고 개방감이 있어서 좋아 보여서 로드뷰로 한번 볼까요? 로드뷰로 여기 바로 찍어 볼게요. 보이는 이 건물이에요. 다 비슷한 건물들이 있죠, 그죠? 다 모양도 비슷하고 그죠? 요런 건물들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 놀이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놀이터가 있고 그리고는 바로 이 건물이에요. 보고 싶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로드뷰로 봐도 상가주택이라면서 뭐 없네? 이럴 거 아니에요. 안에 안 보이네? 여기 안쪽에 계단실 옆에 이렇게 있나 봐요. 이 건물 역시도 뭐가 이렇게 조금 있는 그런 패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토지 면적은 255.1제곱미터, 77평 정도 되고요. 건물 연면적은 154.732평. 감정가 8억 7,500선에서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5억 6천선까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아까 상가주택이라고 했는데 상가 얼만큼? 건축물 대장 한번 열어볼게요. 건축물 대장 열어보니까 다행히 여기에 위반 건축물 이런 건 없어요. 다행이다, 그죠? 자, 그리고는 여기 우측 상단에 보니까 9가구, 9가구, 9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보면은,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1층에서 뭐가 있냐면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면적 33.14 그리고는 다가구 주택 계단실 그리고는 면적이 17.6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요 10평 정도 때문에 여기를 상가주택이라고 기재가 돼 있는 겁니다. 자, 토지 감정은 3억 3,300선이고요. 1층 아까 봤죠, 그죠? 1층 15.349평, 10평 정도가 사무소, 근린생활시설 돼 있고, 그리고 나머지 면적이 계단실 면적이고, 그 다음에 2층, 3층, 4층에는 다가구 원룸이, 그래서 다가구가 주택들이 돼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시의 다락방 있습니다. 매각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뭐 건물 외벽에는 CT비일, 공부상 건물 명칭은 도시비일이고 현황 건물 외벽에 표기된 CT비일로 현칭된다. 그렇게 보통들 CT비일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다. 그죠? 자, 그러면 등기부 볼게요. 등기부 보니까 토지 등기부 2013년 12월 6일 날 소유권 이전됐고요. 2014년 5월 2일 근저당 들어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진해 농협이었나 봐요. 여기가 이제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017년 4월 달에 그대로 소유권 이전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위에 근저당권자 여기서 이제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임의경매예요. 2014년 5월 2일 토지에서는 자, 건물에서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물이 2014년 4월 24일 날 소유권 보전, 그러니까 첫 등기가 됐나 봐요. 준공에서 등기가. 그리고 2014년 5월 2일 날 근저당, 아까 밑에 있었죠. 똑같아요. 똑같은 데서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5억 4천. 자,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근데 건물 등기부는 왜 이렇게 길어요? 이러면 임차인 관계, 전세권 등기라든가 아니면 임차권 등기라든가 이런 것은 건물 등기부에 기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토지 등기부는 심플한데 건물 등기부는 좀 뭔가 막 길어 보여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전세권 이러고 소유권 이전 중간에 한번 있었죠. 그리고 가압류 들어오고 그 뒤에도 임차권 등기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돈도 안 주니까 이렇게 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2014년 5월 2일 근저당이 말소기준 등기입니다. 임차인 관계 보겠습니다. 임차인 현황 볼게요. 자, 말소기준 등기 아까 우리 찾았죠? 2014년 5월 2일. 자,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일이라는 게 있죠. 자신의 권리를 그저 신고를 하고 그리고는 배당요구를 하고 하는 그 마감일이 있습니다. 그게 배당요구 종기일이라고 합니다. 2019년 11월 8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권리 신고하고 배당 요구를 할 것 같으면은 이 날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날짜를 넘어서 한다면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안 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한 배당 요구는 배당 요구 안 한 것하고 똑같다. 그죠? 자, 그러면은 말소기준 등기가 2014년 5월 2일이니까 이 말소기준 등기보다 앞서는 임차인이 있는지, 전입이나 사업자 등록을 한 임차인이 있는지 우리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는 2018년, 17년, 15년, 17년, 17년, 18년, 16년. 그리고요. 아이고, 길어. 그래서 2016년, 18년, 18년.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항력은 없습니다. 말소기준 등기보다 앞서는 선순위 임차인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럼 대항력이 없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자신이 보증금을 이 사람들 보증금들 쭉 있잖아요. 4,500, 2,000, 5,500, 5,000, 뭐 1억 5천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 임차인들이 이 보증금을 자기들이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일부라도 받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못 받았다. 하나도 못 받았다. 뭐 이런 경우 일부밖에 못 받았다. 그럼 못 받은 부분을 낙찰자 보고 주세요라고 내놓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이 없다 하는 걸 우리가 대항력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대항력이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임대차 기간까지 나는 살고 보증금을 낙찰자한테 받아 나갈 거야 한다든지 아니면은 나는 여기 이제는 살기 싫다 신고해가지고 내가 배당을 받고 그러고는 이제 나는 나갈 거야. 만약에 내가 그런데 배당을 받았는데 얼마라도 모자라면은 낙찰자 보고 나 이것밖에 못 받았으니까 나머지 주세요 할 수 있는 게 그게 대항력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대항력이 있으려면 말소기준 등기보다 앞서서 전입을 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도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이 임차인, 많은 임차인들이 그러면 배당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배당을 받는다라는 것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로 해서 배당을 받든지, 그죠? 아니면 확정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확정을 받아가지고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받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 그럼 얼마 되는 거지? 라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건물등기부에서 제일 위에 있는 근저당 2014년 5월 2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창원시거든요. 임대차보호법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차보호법 우리 볼게요. 주택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그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기준은 요건은 뭐냐면은
주민등록 전입과 건물의 인도가 있어야 된다. 건물의 인도 이 말은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매각대금의 2분의 1 한도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임차인이 굉장히 많다. 수십 명이 엄청나게 많다. 뭐 그렇다든지 아니면 물건 자체가 너무 가격이 저렴하다라든지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떤 낙찰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 뭐 여러 가지 뭐 따져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 6천만 원에 2천만 원까지 뭐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하고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 물건 자체가 너무 저렴한 조그만 빌라여가지고 3천만 원짜리 빌라여가지고 낙찰이 2,200밖에 안 됐다. 이러면은 그 2,200을 가지고 2천만 원을 주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매각대금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주겠다. 이 뜻입니다. 임차인이 굉장히 많을 경우에도 뭐죠? 매각대금의 2분의 1을 가지고 수많은 그 임차인들에게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무조건 자기 정해진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라고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설정일의 기준은 그 금액을 정하는 기준은 임대차 계약일이 아닌 담보물건 설정일 기준으로 한다. 담보물건 설정일 기준이란 담보물건이란 게 뭐냐면은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이 말입니다. 일부 전세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근저당 언제지? 하고 본 게 2014년 5월 2일이었죠. 2014년 5월 2일 찾아볼게요. 자,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0일 되는 겁니다. 이 사이에 자 보면은 첫 번째는 그것도 이제 요 날짜만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지역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예요. 금액이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 그 다음에 광역시하고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그리고 그 밖의 지역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는 상원시는 그 밖의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 밖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4,500만원 보증금이 4,500만원 이하일 때 1,500만원까지 준답니다. 4,500 이하일 때 그래서 1,500까지 줄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임차인들 4,500 이하 되는 사람 따져봅시다. 이 사람 4,500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소액 임차인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1,500을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거죠. 나머지 3,000은 어떻게 해요? 확정을 받았습니다. 2018년 5월 15일 했습니다. 그럼 1,500원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받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우선 변제권은 있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은 있는데 순서대로 쭉 받기 때문에 뭐 받으면 다행이고 못 받아도 어쩔 수 없어요. 대항력은 없으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점포니까 잠시 지나가고요. 그 밑에는 5,500이라서 없죠.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안 되죠. 그런데 확정을 2015년 9월 11일 날 받았어요. 그래서 이 날짜 기준으로 등기부의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당 순위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이 5천만 원 있어요. 이 사람도 4,500을 넘으니까 그죠?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안 되고 확정일 2017년 12월 18일 했으니까 배당 순위에는 있습니다. 그 다음 1억 5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4천만 원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은 4,500 이하니까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받고 여기 4천도 소액 임차인, 여기 4천도 소액 임차인 이렇게 되고 나머지 5천, 5천이라서 역시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상가 임차인 있지 않습니까? 우리 빼놨잖아요. 그래서 자, 상가 임차인 2017년이니까 대항력은 없는데요. 이 사람 2천만 원에 20만 원이라고 합니다. 2천만 원에 20만 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만 보는 게 아니고 월세 곱하기 100 해서 합산해가지고 환산 보증금을 가지고 따지게 된다고. 그러면은 2천만 원에다가 20 곱하기 100에도 2천이죠. 그럼 합하면은 4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 4천만 원이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안에 들어가는지 안 가는지를 알아야지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나 하는 겁니다. 자, 임대차 보호법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아까 이건 주택임대차 보호법 좀 전에 봤죠? 상가임대차 갑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상가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은 경매 신청 등기 전에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그렇죠? 건물의 인도와 들어와서 자기가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점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점유 개시를 해야 되는 거고 역시 그래서 주택은 전입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역시 매각대금이 2분의 1입니다.
자, 그것도 예전에는 3분의 1 한도였는데, 뭐죠? 개정 전에는 2013년 12월 31일 지나서 2014년 1월 1일부터는 2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세히 여러분 보면 이런 것도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자, 환산보증금 했습니다. 환산보증금은 전세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한다 했습니다. 아까 그렇게 해보니까 그 임차인이 4천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2014년 1월 1일에서 요게 되겠죠. 우리 2014년 5월 2일이니까. 자, 그리고 기타 지역이었습니다. 자, 여기 어떻게 해요? 환산보증금이 3천만 원 이하일 때 1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4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는 못 받습니다. 그죠? 그렇다 그죠? 자, 그러면은 그 사람도 역시 확정을 받았다면 확정일 저기로 그래서 확정 받았네요. 2017년 11월 10일 날 사업자 등록이고 확정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뭡니까?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는 안 되고 수익 임차인은 안 되고 배당 순위에는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죠? 자, 그리고 요 얘기가 상가 임차인 얘기가 나와서 하나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실 게 뭐냐면은 주거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확정 일자를 전입신고하면서 주민센터에서 받아도 되고 법원 등기소에서 받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받은 건 효력이 없어요. 상가 임차인은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면서 관할 세무서장에 확정일을 받아야 합니다. 그 부분을 조심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상가 임차인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도 사무실 임대해서 쓰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관계는 봤어요. 권리관계 전혀 하자 없고요. 임차보증금 합계가 5억 4천이고 최저가하고 지금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지금 한번 현장에 조사 한번 나가보시고 나름 입지도 괜찮고 해서 여기 보니까 이주평균 36명 이렇게 보고 있네요. 다른 사람들도. 그리고 건물도 6년 얼마밖에 안 됐고 그죠? 뭐 20, 30년 된 건물도 아니고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이 이런 다가구 원룸 건물 아니면 상가주택 이런 물건을 분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입찰가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쓸까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현장 가셔서 그 공실 현황이라든가 그리고 항상 다가구 원룸 상가주택 이런 거 가면은 비슷비슷한 동류의 비슷비슷한 물건들이 쭉 이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인근에 지금 경비가 어떠한지 공실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원룸은 얼마 받는지 투룸은 얼마 받는지 쓰리룸은 얼마 받는지 이런 것도 조사를 다 해야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가기 전에 살펴볼 권리 분석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